시간인데 그 시간들은 한번 이렇게 과정을 지켜보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도시 꾸미의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오늘 꾸미학 학술 심포지움 기조발제를 포함해서 4개 주제에 발표를 해주신 우리 5분의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상당히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지금 많이 피곤하셔서 돌아가신 것 같고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전체 기조발제를 포함해서 4개 주제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결국 지금 현재 지점을 얘기할 때는 꾸미 역사와 관련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조발제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리더십의 문제라든지 혹은 그 리더십을 통한 정치 철학적인 관점과 이런 것들을 우리 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5분들의 기본적인 발표 내용들을 학술 심포지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툴을 가장 잘 오늘 제기했던 분이 이제 우리 정일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제적인 것 그리고 현실적인 것, 경험적인 것이라고 하는 존재의 세 영역의 문제인데 학문의 세계에서는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학문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실제적인 것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실제적인 것은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객관적인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경험적인 부분은 이제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개인의 경험이나 체험이 이제 중요시 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곳에 발을 딛고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는 학문의 영역에서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걸 이제 우리들이 학문의 영역에서 늘 논쟁하게 되는 부분 중이기도 한데요. 너무 이렇게 개인의 경험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쪽 측면만을 또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이 현실을 바탕하지만 실제적인 것을 진리를 찾아내려고 객관적인 것을 찾아내려고 또 하다 보면 또 한편으로 이렇게 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현실이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이 두 개의 양극단을 어떻게 우리들이 잘 접합시켜 나가는가 혹은 관계 지어 나가는가 혹은 연결지어 나가는가 이게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문제들이고요. 학문하는 사람들도 해야 되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꿈이라고 하는 이 장소성 안에서 로컬 안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분이 다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혹은 생각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 주셨습니다. 다 잘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부언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다 나름대로는 평가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5분 기조발제를 포함해서 4개의 주제 영역 발표하십니다. 각각 물론 아주 특징적인 부분들은 다르지만 모든 것들이 이 구미라고 하는 지역과 관련해서 얘기가 된 것들이고요. 또 구미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밝혀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구미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더 질문을 묻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느 부분을 특정해도 괜찮습니다. 순서는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고자 하시는 분 특정을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불러와 계시는 분들 한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내용들과 관련해서 또 그렇고요. 혹시 아니면 우리 발제자들에게 오늘 발표했던 부분에서 좀 불편하거나 혹은 불충분하거나 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얘기들을 듣고자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제가 예, 선생님. 재경 구미시 사무에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 그 기념재단 운영 후원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윤정성 장관님이 제가 이제 조금 저거 해서 제가 또 오신다 그러고 해서 너무 다른 일도 있고 해서 내려왔거든요. 일단 이래서 죄송스럽습니다. 이 구미가 이런 데가 아닌데 이 교수님들한테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지금 하신 오늘의 내용들이 시민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주관하는 분들이나 많이 전파가 돼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오늘 학술 세미나라 언론들이 구미에 1인 인터넷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00몇십 개가 있다는데 누구 하나에 들어대는 사람도 없고 해서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통일연구원 말씀하신 것 중에 TV가 옛날에 제가 어릴 학교 다닐 때 동네마다 한 대씩 줬거든요. 그게 대한민국에 다 준 줄 알았는데 그게 우리 구미만의 특혜를 받더라고요. 그게 동사무소에 동장집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TV를 신청을 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아마 질문을 하실 게 만약에 있다면은 모르나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 상호 이렇게 좀 질의를 하셔서 공개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상호 교수님들끼리 이렇게 좀 질의를 해주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그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저는 그 교차 질문을 통해서 서로의 주장들을 좀 생산적으로 풀어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발표 내용들 안에서도 이제 생각이 서로 이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의 차이를 좀 좁혀가는 것은 교차 질문을 통해서 각자 반론과 주장을 함께 이렇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하실 분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 40만이 되는 이 구미시에서 저도 이 문도시 하면서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겪습니다. 일반적인 그 개인 인문학 강의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학술 심포지움이란 이름 때문에 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언론들하고 그리고 최소한 공무원 그리고 지역 기초 정치인들이죠.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저는 오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 주최처의 또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꼭 이해를 해주십시오.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하남시에서 기업을 다니고 있는 이종민입니다. 오늘 구미학 관련해가지고 포럼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인터넷 기사를 접하고는 오늘 찾아뵌 겁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는 정일중 교수님 그 사회학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은 말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일을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보고 듣고는 제가 굉장히 좀 거기에 대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끌어모으는 일을 해야 한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아까 설명해 주신 임경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구미 지역이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끌어모을 것인가? 그게 또 제 머릿속에서 굉장히 반하는 그런 또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의견을 좀 여쭤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먼저 그러면 우리 정일중 교수님께서 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일 이건 어디를 가나 늘 지역학에서 느끼게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의 지금 블랙홀이잖아요. 젊은이들은 끊임없이 서울로 이렇게 계속 빨리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우리가
공단에 있는 젊은이들 30대, 40대 청년 세대들이 많다라고 해서 우리 젊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사람을 끌어모은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 이 지역을 이끌어가고 또 리더해 줄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이고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분들이 텐데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정유진 교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임정희 선생님 이 보수성 물론 뭐 꿈이 뿐이겠습니까? 대구 경북 지역이 이제 늘 보수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나 편견일 수도 있고요. 일종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정치적인 성향들이 드러나는 방식을 이제 우리 보수성이라고 표현했을 때 실제 우리 개인 의식의 수준이라든지 이 개인의 지적인 발달 수준들까지도 우리는 보수적이라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임명희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이 보수성이 이제 정확하게 뭐 어떤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구미 시민들은 어떤 성숙한 방식으로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까지 좀 이렇게 고민해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질문이 되게 구체적이라서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제가 고대 교수인데 이제 서울대 출신입니다. 고대 교수라고 있는데 요새는 그 바깥에서 평가를 합니다. 과별로. 고대에서 가장 그 외부 평가가 높은 과들이 어떤 과냐면 고대 출신이 가장 적은 교수가 비율이 적은 과일수록 랭킹이 높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그 장소, 궁이라는 장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기를 이 고장과 동일시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주인의식일 수도 있고 어떤 내려오는 그런 전통일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바깥에서 볼 때는 뭔가 숨 막히게 하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저기 가서 다음 주에도 이제 박정희 유신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말을 발표할 때 참 어려운 게 그런 지역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집권을 했기 때문에 엄청 그 뭔가 보수적인 정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쿠데타에서부터 아무튼 그 모든 유신 때는 약간 다릅니다만 엄청 개혁 정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우리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 사회학에서는 이제 자본이라는 게 돈만, 경제 자본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 자본, 네트워크, 문화 자본, 매너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조선시대 때 가지고 있던 그 문화 자본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교육을 통해서 계급 신분이 재생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연속성이라는 걸 보면 그때의 조선시대 때의 어떤 몽골 가문 아니면 뭐 친일파였던 그런 집안 해방 집회의 친미였던 이런 사람들이 이어지니까 그게 연속되고 있다. 연속성이라는 게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들이 변한 장에서 새로운 게임에 규칙에 재빨리 적응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박정희도 마찬가지인데 그 일제 때 교사에서 군인으로 전신하고 그 다음에 또 해방 직후에 계속 변신을 거듭하는데 한 개인으로 보면 그 사람이 좀 뭐 기회주의자였다던가 정반대편에서는 합리적 선택을 하는 실용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과론적인 분석이고요. 당사자는 정말 목숨을 건 도전을 한 것이고 아주 그 정말 혁신적으로, 혁명적으로, 개혁적으로 모든 일들을 처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전통하고 전통주의를 이렇게 혼동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집안이 우리가 여기서 계속 지배 세력, 지배 계급, 지배 신분이었는데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는 게 이 고향이 잘 되고 지역이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게임의 룰을 잘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 지역에 오고 싶은
가면 어떤 텃세 같은 거 아니면 내가 뭔가 마지날 내가 뭔가 좀 이등 시민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누구나 와서 자기 어떤 아이디어와 노력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인상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또 주인의식 장소성 이런 것보다도 저희 가면 뭔가 좀 쿨한 게 있다. 게임이 우리 있다. 나 열심히 하면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사실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하고 전통주의를 많이 혼동을 하는데 전통은 이제 기린스라고 하는 타약자 정의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살아남아 있는 전통 많이 전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경복궁은 지금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과거 전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걸 다 일본이 중국도 지금 다 밀어버렸으면 중국 법문만 있었겠죠. 중국 법문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전통으로 우리가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없어진 건데 대개의 경우는 전통을 이어가자고 이야기하는 사실은 그 전통이라는 게 현대의 도전에 어떻게 잘 적응하면서 새롭게 관계를 형성했는가 조정했는가 그게 오늘날까지 전통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계속 서울 시내에도 제가 국촌에 살고 있습니다만 한국만이 한국적인 것이에요. 이래가지고 한국만 계속 했으면 아마 지금 다 썩어서 다 문드러졌을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전통을 제대로 보존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대의 도전에 능동적으로 그리고 아까 우리 신 교수님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치 내가 여기에 주인인 것처럼 이 고장에는 어떤 독특한 무슨 정서와 어떤 그 에토스가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전통주의로 이렇게 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는 뭐 산업 전략이나 이런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지난 방학 때 유럽 도시를 쭉 돌아봤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아주 되게 억세서블한 거죠. 교통도 편리하고 그리고 누가 가도 불편하지 않게 뭐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진짜 잘 돼 있어요. 하지만 몇백 년, 몇천 년 돼 있는 로마 이런 게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결국은 관계를 어떻게 잘 형성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 도시의 어떤 특성, 전통 이런 게 아니고 바깥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이야기는 바깥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다른 도시를 봤을 때와 이 도시가 다른 게 무엇인가 어떤 그 자기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쭉 이어져 내려오는 시간에 유구하면서 찾으려고 할 게 아니고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 속에서 그 자기 전통을 수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관계를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 새롭게 창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임경희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아까 뭐라고 그러지? 저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유명한 우리 프랑스의 보르디우라는 사역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디스팅션이라는 책을 썼는데 구별기라는 책인데 번역돼가지고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프랑스 혁명도 하고 뭐 산업화도 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엄청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변한 게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배계급은 계속 지배계급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가? 여전히 양심의 레진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혁명을 했고 분명히 공화정이 됐는데 그 변한 것 속에 또 변하지 않은 것이 있고 변하지 않은 것지만 또 변한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어디에다 더 이제 초점을 둘 것인가 강조할 것인가 하는 차이가 있는 건데 저는 잠깐 와서 여기가 박 대통령의 뭐 고향이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아까 왜 사람들이 많이 없냐는 데 대한 답이기도 할 텐데 이런 그 어떤 심포지엄 같은 걸 할 때는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을 청중을 할 것인가 근데 저라고 해도 이 동동에서 이런 거 하면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리어스하고 그래서 조금 이런 걸 할 때는 어떤 학술 심포지엄으로서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우리 저희 신호빈 선생님 프레젠테이션한 거 제가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는데 저는 이게 심포지엄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PPT를 준비를 안 하고 처음부터 다들 PPT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 자기 성격을 저도 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자체에서 이렇게 할 때는 좀 더 대중들한테 이렇게 뭔가 퍼포먼스 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전체 그 기조도 그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싶고요. 많이 아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죄송해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오늘 이 오일의 성격을 좀 특별에서는 절반 정도는 학술 심포지움인데 절반 정도는 또 이렇게 약간 오픈되어 있는 대중 강연 같은 성격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이라서 잘 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건데 잘못되면 이제 아무 쪽에서 나오는 일이 되는 것인데 저는 오늘 발표했습니다만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요. 저도 박정희 연구를 한 20년 하고 있는데 처음 와봤어요. 처음 와봤고 새롭게 그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아까 제가 경험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명의대에서 명지대에서 하는 박정희 시대 연구원은 그걸 가서 보면서 그 저처럼 그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다양한 입장들이 있구나 하는 걸 저도 그때 가서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문서를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경험을 진술해 주는 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그런 틀을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하는 그런 노력들이 그런 시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조금 사람을 끌어오는 일, 그냥 관계성의 확대가 중요하다. 그러면 좀 개방적이 될 것 같다. 조금 더 아직 추상적이긴 합니다. 조금 이따가 좀 진전되면 더 좀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가보겠습니다. 예, 먼저 윤경희 선생님. 예, 제가 저기 보수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일단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것하고 연결돼서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과학을 하는 저희들의 경우에 아주 고민스러운 게 이론하고 실제를 어떻게 매치를 시키고 이걸 가지고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그래서 저같이 이제 그 사회과학에서 역사를 하는 사람은 현장을 밟습니다. 무조건 현장을 모르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요. 사료만 가지고 답이 안 나와서 이제 현장을 밟는데 현장을 밟으면은 책에서 또는 사료에서 보지 못한 몇 가지 사실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전 선생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그 집요한 저류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들리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받아들였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집요한 저류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그 위에서 사회는 계속 바뀝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시대별로 활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예요. 아주 미묘한 것 중에 하나가 친일파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마 그 박 대통령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으신 분이실 거고 구미가 지금 아주 그 논쟁의 그 중심에 있는 게 그 허위 공원 만드는 문제하고 이 역사관하고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는 현장 또는 현실에서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판단까지 학자들이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개화파가 친일파가 아닐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개화 시대에 그 정책의 중심에 있었던 그 왕실의 사람부터 포함해서 지배층에 있었던 사람은 빨리 개화된 문물을 받아들여야 했고 이 개화된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고 그 학교들이 나중에 뜻하지 않게 친일의 원상이 되기도 하는 거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지역에 맞도록 이게 뿌리를 내려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대구 분이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대구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그 사립학교가 달성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달성학교 설립자가 친일파라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지금까지가 아니고 2018년까지 전혀 조명을 받지를 못했어요.
조명을 받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후손한테 찾아가서 자료를 내가 좀 빌려볼 수 있게 해달라 하고 이제 왔는데 그분 말씀이 서울의 성공회대에 있는 모 교수하고 우리 애가 친구인데 친일파 자료를 왜 봐 하고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류의 자료들이 구미에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것하고 연결해서 이제 아까 사람을 모으는 방법을 찾으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두 가지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구미에서 지금 인물을 현장하고 하는 게 너무 옛날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드는 게 뭐 성리학 역사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전 시대에 활동했던 분들의 그 추모관 내지 자료관을 만드는 걸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삼고 계신데 구미는 그분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후손은 저류로서 그냥 움직이는 것이고 국가 그러니까 구미 그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훨씬 더 근대사에서 차지한 비중이 컸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미가 나 구미야라고 내세우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바꿔서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아마 사람 모일 그 지역적인 특색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구미를 다른 일로 이제 가끔씩 오는데 오니까 저기 그 모산 밑에 뭐 금리단길인가 뭐 이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도시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집어서 보면은 전국의 모든 중소도시가 그런 걸 만들고 있고 거기에 세금을 집어넣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생각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하지만은 한 70% 이상이 생각 없이 동원이 되었다가 세금 지원이 끊어지면 그대로 사라져버려요. 대구에서도 그런 거 많이 받고 곳곳에 그럴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뭔가 구미 지역의 사람 중에서 구미에 살겠다는 사람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필요한 지원을 받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결론은 사람을 모으는 방법은 구미를 구미답게 구미가 나에게 구미야라고 내세울 걸 만들지 않는 영원히 중앙을 그냥 맞춰주는 지방의 한 부분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이게 지배 세력의 정착을 하는 것도 지방들이 실체를 바로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쓸까를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데 실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한 김에 여러분들 그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제 예산시장이라는 곳을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예산시장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되는데 잘 되는 이유는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전통시장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지 사람이 올까 하는 걸 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구미시장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 대구에 있는 시장들도 마찬가지 그런 걸 꿰고 있는 사람에게 머리를 빌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00억씩 뭐 200억씩 들여서 지붕만 치우고 상인들에게 해라 하는데 그 상인들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찾고 그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화하는 게 구미의 사람을 모으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정이 아직 잘 안 풀립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아직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끌어가는 과정들이 이게 뭐 저도 늘 이렇게 제 영역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지금 아마 거기에 계시는 뭐 시장님이나 혹은 공무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고 하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예, 혹시 우리 이종희 선생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좀 더 필요하시면 다시 또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세 분 선생님 오늘 두 분 지금 발표하셨는데 이 사람을 끌어오는 일과 관련해서 혹시 이 세 분 중에 이렇게 좀 구원을 해서 좀 구체적인 그런 제안을 좀 해주실 부분이 있겠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예. 네, 뭐 제 질문이라기보다 저는 국민상고회의소에서 전임 대접을 하고 지금은 박형일과 대한민국 하는 사단법인에서 그냥 봉사활동이 있고 다문화 지원하는 단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종배입니다. 근데 황진태 의원 이제 말씀하신 것 저는 이제 구미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다 졸업하고 고등학교가 없어서 대구로 이제 맞았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박 대통령 구미공단이 이제 결정된 거, 그리고 곽혜석 회장이 해평 물량에 사는 제일 교포였습니다. 그래가 그분이 보국 방문단 할 때 박 대통령이 고향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도시화 기술을 빌리고 구미에 공장을 짓는 것이 한국 도시화입니다. 그래가 그때가 이제 만든 것이 처음에 트랜지스타. 저희들 이제 동기 중에서 여자들은 옛날에 고등학교를 거의 못 갔습니다. 저희 동기가 남자 80명, 여자 80명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했는 애는 13명입니다. 그 정도니까 80명 중에서 중학교 졸업하면은 응당 한국전자 정도 이제 요즘 말하는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성공한 거고, 그런데 구미공단이 결정된 거에 아까 이제 경주 이쪽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상호에서 있다 보니까 쭉 이제 구미를 좀 더 다른 사람보다는 빨리 이해하고 그 당시에 땅 사들이는 사람, 서기했던 사람들도 저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그분들한테도 이야기 듣고 해봤는데 구미공단이 결정된 거는 이쪽 경주 가면은 포함을 해서 형산강 하는 강이 있는데 수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포스코에 서서 그 물을 모으려는 거를 한 20년 전에 해결했는 것이 이마댐이 생기고 나서 도수를 영천 자연댐하고 떨궈가지고 1일 10만 톤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공단이 경부고속도로도 그렇고 경부선 철도도 있고 이래서 여기에는 이제 용수가 굉장히 하고 아까 이제 일회공단에는 염해 이런 문제, 그러면 지금은 그런 문제가 기술이 좋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은 과거에는 굉장히 그런 자연적인 조건이 굉장히 애틋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조일중 교수님 저도 아예 이것저것 여기에 국내에서 사람 이야기 들으면은 한없이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좋게 해석하고 싶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한없이 갖다 내리고 싶어 하는데 정말로 미국에 있는 서류만 가지고 좀 했다는 게 저는 생각의 지평을 좀 넓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임경희 교수님은 사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공천만 받으면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세력이 이러는데 구미가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원주민이 한 18%도 채 안 될 겁니다. 이제는 이제 그런데 구미의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먹고 살고 아들 딸 낳았다면 그거 다 토백이로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아직도 여기를 나는 토백이가
하는 생각들을 잘 안 가지고 그 임원이나 이렇게 했는 사람이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이런 걸 나오면 좋은데 그런 분들은 그거 전혀 그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또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솔직히 말하면은 그뭐 잘 따랑거리고 가방 좀 괜찮은 거 갖다 주는 게 곧 공천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현실. 그거는 국민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다문화 이런 거를 해보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처럼 여기에서 타 지역에서 꿈이 앉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방법들 구체적인데 사실은 이제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저는 솔직히 너무 많이 해서 저는 듣기 싫고 그리고 신호근 교수님 꿈이의 실리콘밸리는 꿈을 깨야 한다 하는 거는 100% 동감. 그 상황에서 30년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동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 자 보십시오. 꿈에서 제일 문제가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이야기 나온 것이 이미 2000년대 들어오고 나서 바로 그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LG 디스플레이가 파주에 투자한다. 그것이 정치적이었던 경제적이었던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정권에서 KTX 개통되면서 구미에 KTX가 안 들어온다 하는 거는 이건 구미 공단이 망하는 길이라 하는 거는 이미 그때 다 했는데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국가에서 그 건설교통부죠. 국가에서 너희들이 돈 가지고 역사를 지으면 KTX는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비를 받아야 되겠다. 돈이 옛날에 800억에서 1200억, 그 다음에 지금 1800억 이러는데 지금이라도 1800억 아니라 2000억이라도 우리가 돈 내가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한 10년 걸리면 될 거 아닙니까? 10년 걸리서는 2개 짓습니다. 지금 아까 임경희 교수님 24년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전에서 24년에 28년 됐습니다. 첫 해는 3년 했으니까 한 해를 빼면은 올해까지 해가지고 이제 장인기 선거해가고 올해 1년 됐으니까 딱 28년 됐는데 그 10년 들어가지고 했으면 돈이 좀 끌어오고 했으면 그건 됐고 그 이제 실리콘밸리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구미는 죽었다 깨어나도 실리콘밸리를 아무리 강조해도 기업이 안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돈을 쥐고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하락하면 어디라도 울정로 가서 하락해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은 천지빛깔이잖아요. 사람이 안 내려오는데. 자, 그렇다면은 저는 한 가지 방법을 구미는 실리콘밸리를 자꾸 반도체 특화단지 이걸 할 적에 좀 억울하지만은 한 가지 대안으로서 저는 버리지라도 하나 잡아놓자. 지금 있는 공장이라도 보호하게. 거기라도 안 떠나게. 그 방법이라도 선택하는 길은 저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명대학교에서 오늘 참 저는 장시간에 이렇게 좋지만 이거를 너무 오늘 한 목에 다 해결하려고 해가지고 저는 조금 심기가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좀 갈라서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예. 그럼 뭐 장기적으로는 이번 도시가 또 되고 하면 뭐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게 이제 학술 심포지움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회의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한계들도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그런 일정들이 있었고요. 제가 코멘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김종대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직접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꼭 초지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자리보다는 거기서 진짜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법에서는 뭐 방금 아주 현실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참여자 반집을 좀 이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인데 이게 지금 뭐 꿈이뿐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 스스로가 매우 차별적 시선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주 오랫동안 내면화된 그런 차별적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결혼 이중 여성이라든지 뭐 등등등 해서 뭐 저는 대구에서도 많이 느낍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서 공간만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결혼 이중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늘 뭐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개방적이냐는 것은 그 보수성이라고 하는 폐쇄성하고도 이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꿈의 시민들이 어떻게 서로가 또 서로에 대해서 관계 맺기를 해 나가는가 하는 부분들이고 방금 뭐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원주민이 18% 정도밖에 안 되는 그만큼 유동인구가 심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이를 자기가 살아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늘 언젠가는 떠나야 될 곳,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꿈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와 관련해서 혹시 선생님들 청원 좀 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예, 윤경희 선생님. 그 제한테 질문하신 것 두 가지. 하나는 그게 3년에서 4년 된 건 초대 시의원이 3년입니다. 그다음부터 4년이니까 그 임기는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시장이 3년, 시의원은 4년. 아니죠. 그게 기초의회가 시의원 선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동시 선거를 하면서 이제 이게 4년으로 되고 초대는 3년으로 그냥 했을 겁니다. 제도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저한테 공천 받으면 다 된다는데 그게 지역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역색이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건데 제가 그 우리가 나눠드린 거기에 그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에 보면은 아마 거기에 대한 답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연결해서 하나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당문 하나 이쪽도 결국은 공천을 받는 그룹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어쨌건 캔디데이트가 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공천제를 폐지하면은 간단한데 공천제 폐지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정치가들이 가지는 그 집요한 주류에서는 이해관계니까 그걸 이제 힘든 걸 그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데 그게 아마 그 지원 조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문화원 조직, 선생님이 일하고 계시는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뭐 다문화 가족센터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곳에서 일을 하면서 일단 캔디데이트가 되는 방법을 쓰면 될 거고 제가 이제 여자 비례의원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아마 그분들 그 나눠드린 그 페이퍼에 보시면은 이전에 뭘 했는지가 다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게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정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는 지역 실정에 맞게 개인이 고민을 하면 될 것이고 그 고민하는 루트는 어차피 제가 페이퍼에 썼으니까 이 방법이 1차적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그러면 내가 정치적인 신념이 보수가 아닌데 어떻게 할까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을 겁니다. 말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부러 그 표를 쓰고 데이터를 쓴 이유는 이제 제 논문에는 이것보다가 더 자세하게 된 얘기는 조금 줄였는데 그 여자 비례 대표가 어떻게 됐는가를 보시면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부터 산업도시 꿈이의 뭐 현재와 미래 이 제목을 보고 너무 기대하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공고를 나와가지고 70년도에 꿈이 공단이 한국 도시화라고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54년 됩니까?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자영업을 한 29년 중소기업을 하다가 제가 지금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후배한테 인계하고 지금 뭐 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늘 우리가 구미가 발전할 때는 대기업이 와 있을 때는 발전을 해요. 그런데 저도 그 29년을 그 사업을 하면서 제 제품을 하나 만들고 싶어가지고 엄청 노력을 했지만은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물병 하나라도 네 걸가 있으면은 미국도 팔고 중국도 팔고 우리나라도 팔고 이러는데 대기업이 가게 되면은 중소기업은 힘을 빠르게 못 쓴다 사실은. 아무리 뭐 크루스도 만들고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주고 뭐 어쩌고 해도 우선은 머리가 없는데 대학생이나 이런 뭐 박사급 이런 분들이 중소기업에 와가지고 근무 안 하거든요. 그리고 사장 혼자 뛰어봐야 뭐 그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지원금 주고 끝나고 나면 또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 괜히 뭐 세금만 이래 날아가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구미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LG가 지금 인도네시아로 갔잖아요. 그거 아주 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 왜안 모이는데 여기는 다 자녀분들이 뭐 하나이나 둘이 대학 나오고 기업에 컸는데 뭐 소기업에 가서 중소기업에 가서 험한 일 안 하거든요. 아무리 하루 겨도 안 됩니다. 그거는 키울 때 잘못 키웠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뭐 놀고 있으면은 또 뭐 청년수당이라고 자꾸 정부에서 돈 주지요. 자꾸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위 수출국인데 왜 대기업이 밖에 못 나가게 해요? 대기업이. 그 대기업이 못 가게 하려고 그러면은 왜 가느냐고 지난번 세미나에 제가 한번 갔을 때 삼성의 그 고위간부가 나와가지고 왜 핸드폰을 외국에서 만드느냐. 인건비가 반배이 안 되는데 3분의 1배 안 되는데 여기서 만들면 안 팔린다는 거예요. 너 그럼 당신은 내 있겠냐. 그걸 잡으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5천억 달러씩 이렇게 수출 수입을 하면은 진짜 돈이 들어오는데 인구 한 4천만 명, 5천만 명 먹고 살고 남아가 또 가놔주고 가놔주고 그래도 남습니다. 그걸 끝에는 어떻게 계시는 우리 그 교수님들이나 분들이 대기업밖에 안 나가도록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노동부 반대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근로대 지위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5명 이상 되면은 다 퇴직금 주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퇴직 수당을 뭐 잘못 계산했다. 지금 뭐 노동부에서 전화 옵니다. 노동부 감독관이 이런 민원이들한테 좀 와라고. 그렇게 하면은 계산하는 방법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이 밖에 안 나가게 해야 되는데 또 안에서 보면은 국민공단에 땅이 많고 이래 뭐 빈공장들이 많은데 대부분 뭐 달성국에 지금 국가공단 만든다고 해서 또 국가공단 만들고 또 뭐 배터리 하니까 포항에도 뭐 해야 된다고 하고 이거 조그만 나라에서 이리 갈라먹고 저리 갈라먹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거기 진짜 구미대에 LG가 들어가지고 텔레비 뭐 다른 것들 돈 축소화 시켜주시고 이 근로자들은 그 기업이 부담 안 하는 다른 어떤 그 수당으로 보충을 해서 중소기업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다 싶어요. 지금 뭐 적자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지금 국가와 민족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당선돼가지고 자기 진영에서 권력을 쥐는 그것들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래 봤다가 이래 보니까 너무 안 오시고 뭐 너무 이래 가지고 우리 오신 교수님들도 민망하기도 하고 어쩌면 꿈이 어떤 미래가 잘 되려면은 좀 큰 기업이 와 있어야지 그 밑에 쭉 이렇게 그 생태계가 유지되거든요. 근데 뭐 다 갖고 없는데 요 재미없는 기업만 조금씩 남아 있는데
어떻게 얘기해서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대기업 유치를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꿈이 오면 항상 대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한 돌파구다라고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뭐 현장에서 이렇게 또 기업을 운영해 보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아마 우리 아까 신 교수님께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꿈이가 처한 상황을 보여준 것 같아요. 예, 소위 말하는 국가 주도형, 위계형, 이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이제 국가가 이렇게 공단을 만들고 공장을 짓고 하는 방식으로 주도해 왔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장기 지속적으로 되고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힘든 이제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래서 계속 중앙에 의존하게 돼요. 그러나 지금 아시겠지만 자본이라고 하는 국적이 없습니다. 특히 뭐 대기업과 같은 우리 대자본 같은 경우는 국적이 없죠. 이윤이 있는 곳을 다 찾아다니기 때문에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제 국가도 손을 못 대는 상황까지 온 거죠. 적어도 과거에는 국가에서 그게 컨트롤이 되었습니다만 국가에서 컨트롤 안 되게 된 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대기업 유치라고 이제 한다고 해서 그들이 뭐 움직일 것 같지 않고요. 이건 뭐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함께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답을 내기는 좀 그렇고 혹시 신 교수님 여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또 30년 이상 대학에서 있으면서 기업들하고도 많이 만났고 CEO나 또 노동자들하고 만나서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꿈이 처한 상황은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내용, 대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맞는데 지금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개인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시대적 상황이 이제는 뭘 주도적으로 뭐 정부에서 해서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뭔가 이 차별화된 아이템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구미에 있는 구성원들이 저 참 아쉬운 것이 오늘 오신 참석분들 대부분 모르겠지만은 어떤 일서는 외부인들일지 모르겠어요. 정말 구미에서 들어야 될 분들은 얘기를 못 듣고 듣지 않아도 충분히 수용력이 있는 분들이 듣는 것 같은. 제가 수업하면서 학생들을 앉혀놓고 지가 갖다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지가 하는 일 없어요. 안 맞는데 시간 잘 지켜온 학생들 보고 계속 지가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구미가 구성원들이 자생적으로 이걸 만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아까 생태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환경 조성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노력들이 적으면 적은 대로 최선을 다해보는 그런 방법 말고는 그렇지 않고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이 무슨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조 생태계를 새로 만들어 간다면은 전국에 있는 업체들이 구미에 와서 부품을 사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에 특화된 기술이 구미에서 개발한다면은 전국에 있는 기업들이 사갈 뿐더러 외국 바이어들도 사갈 수 있겠죠. 그런 생태계를 협업 내지 융복합 기술을 개발하자는 그런 취지로 구미에 있는 그 모범대 인력을 이용하고 또 대기업이나 또 관련 업체에 있는 분들의 산업체와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걸 만들어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 69등 하던 분이 1등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저는 적극적인 추천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셔서 몇 가지가 한 3가지 정도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까 제 표에 38페이지에 제가 이제 한국 사회 미국식 변형이라는 표를 해놨는데 이게 제가 체크를 참 많이 하고 그린 표인데 한국이 지금
군사 동맹이긴 합니다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미국하고 동조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미 관계가 이게 무슨 외적인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고 한국이 정말 토탈 트랜스폼이 됐다고 할 정도로 미국하고 저는 BTS나 블랙핑크 같은 게 미국에서 잘 나가는 거를 더 하이뷰가 얘기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같은 코드를 쓰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한국인으로서의 만약에 그런 뭐 에토스 무슨 그런 그 감각이 있다면 그런 게 아니고 글로벌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 얘기는 저도 시애틀에서 한 2년 반 가르치다 와가지고 이제 그 LA랑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해봤는데 그 실리콘밸리라는 게 단순히 뭐 기술혁신 이런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젊은이들이 살기가 아주 좋아요. 자연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문화적인 그 기반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서 뭐라고 할까 이렇게 정말 재밌게 뛰놀면서 사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도 하고 이러는 것이지 그냥 거기서 뭐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그 1월 1일 추석 설탕의 월요일입니다. 이용시 그래서 좀 제가 아까도 다른 타인의 눈으로 보는 거 하고 그리고 이 어떤 산업단지나 경제 논리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뭔가 이렇게 좀 편하고 뭔가 어트랙티브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도 산업화인데 자꾸 그 정치군사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 연결이 돼 있을 뿐더러 정치 논리, 군사 논리, 경제 논리, 문화 논리 따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예요 이게 지금. 제가 중국 남경대, 후산대 학생들 이렇게 한 번씩 강의를 하면서 13년째 됐는데 사우디 배치한 다음에 중국 갔더니 막 정말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너무 저희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말만 가르친다고 한국어가 되는 게 아니라 한국어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국 역사도 가르쳐야 되고 문화도 가르쳐야 해야 되는데 고대가 이제 중국의 북경대, 남경대, 후산대랑 자유를 맺어가지고 대학교 가면 강의를 영어로 강의를 하고 하거든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관심이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뭐 유럽에서 독일, 스위스 이런 데서 온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도 과장이 아니고 저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요. 이 친구들은 정말 좋아서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영화 보고 한국 음악 듣고 이래서 저는 그런 그룹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식당에 같이 가면 이거 뭐 달라고 그러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저 한국 뭐 저거냐고 입양한 친구냐 물어볼 정도로 이게 뭘까? 그러니까 지금 다들 생각하시는 게 어떤 그 중무장대형이라고 뭔가 큰 대기업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좀 지난 것 같아요. 그 가치를 창출하는 게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 좀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는데 저도 이미 머리가 낡았고 이제 그 젊은 세대의 눈으로 좀 이 국미가 어트랙티브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루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지만 산업화된 도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이 있는데 아마도 제 느낌으로는 제가 잘 모르고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만 좀 구미가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는 오랫동안 사셨던 분도 모르는 그런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안에 계신 분들은 뭘 파악을 못하실 것 같고 뭔가 좀 그런 거를 도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왜 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일일 생활권이 되니까 처음에 생각은 다 같이 쉽게 말하면 지방을 다 중앙화하는 거 이렇게 똑같은 그런 걸 문화 솔루션을 누리게 하자는 거였는데 좋은 의도였죠. 근데 그 행위 의도치 않은 결과는 뭐냐면 다 서울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꾸 지방화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약간 자문을 했는데 그
그게 좀 잘못된 그 어떤 목표인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위에 자료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뭔가 좀 프레시한 걸 찾아서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거를 지방에다가도 똑같이 이게 좀 발상이 좀 이상한 거고 실리콘밸리가 그냥 하나의 그건 같습니다만 미국 엄청 땅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저 한편 참 좁아요. 작은 나라인데 제가 이제 하버드 있으면서 저기 워싱턴 DC에 자료를 찾으러 이제 바카에 보겠습니다 하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공부를 수업을 많이 들은 것보다 보스턴에서 미국까지 가는 4시간입니다 기차로. 거기서 또 DC로 가는 게 4시간인데 사실은 그게 서울서 부산 가는 거리가 사실은 보스턴에서 DC 그 거리인 거예요. 참 작은 나라인데 이거를 또 막 중앙과 지방으로 막 그 무슨 도시와 이렇게 나누니까 이게 마치 그런 세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좁은 땅덩어리인 거고 이거 전체를 하나의 평면으로 봐야지 이 안에서 또 이렇게 아까도 다른 분 지적을 하셨는데 막 우리 지역에다 뭘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식의 인프라 중심의 그 배치하는 건 좀 낡은 그 방식인 것 같고요. 실제 사람인데 사람이 여기에 만들려면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매력은 기성세대가 그 30대 이상이 느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10대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매력이 있는 그런 지형들을 찾게 되지 않을까. 예, 고맙습니다. 혹시 지역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황 선생님 혹시 뭐 첨언할 부분이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사실 제가 통일연구원 소속 때문에 너무 많은 걸 가르치는데요. 제가 여기 온 건 한 2년 되는데 2년 전에 제가 했던 것들 중에 기획이 사실 이건 또 오늘 얘기는 오늘 좀 역사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하고 좀 장기적인 걸 얘기하니까 이 사람을 오게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같이 곁들여지면서 이게 워낙 또 현안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제가 이론으로서 지리학자는 사실 불균등 발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도권과 지방, 그 영혼안 간의 뭐 지역 불균등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좀 관심이 많고 했던 차례에서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사실은 구미공단이라든지 남동인명공업 지역이 집중되고 영남에 호남에는 왜 또 적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자로서는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분석하는 거에 대한 재미가 있는데 이게 현실에서 그러니까 뭐 이념도 그렇지만 이념을 좀 제껴두면 아는 사람이잖아요. 다 보는 거 같고 오늘 각장이 또 연구하시 참 단체 하시면서도 또 있고 한데 저희가 같이 소통하면서 너무 좋고 또 도시화 했을 때 제가 논문에서 언급했던 박대성 인물하고 관련해서 또 얘기할 수 있고 이게 너무 좋은데 실제 현실에서 저 고민 같은 걸 최근에 했던 거가 그러니까 이건 좀 오늘 사실 구미시청 공무원분들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서울시에서 요즘에 최근에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는 공유도시라는 거를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더 하다가 이제 공유도시였는데 제가 그거에 3기 기본계획을 하는 연구총괄이 있었어요. 그런 걸 했는데 사실 그때 할 때 얘기하는 아까 임경희 선생님이 얘기 봤는데 여기 구미에서 좀 다른 외부의 사람들을 더 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문화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학자들이든지 젊은이든지 밖에서 오게 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는 못 오셨지만 구미에서는 일반 시민들 정말 궁금하거든요. 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반 노동자도 그렇고 그분들의 얘기나 수요도 같이 연결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런 계획이 만들어지거든요. 가령 서울하고 주변에 있는 시간이 끝났으니까 얘기를 짧게 하면 광명시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런 연구 자문을 했기 때문에 연구 계획을 해가지고 자문이 왔었어요. 그게 자기들 이런 거 해보려 한다. 근데 수도권에 있는 기초 지자체도 연구 용역비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걸 갖고 어떤 연구 단체에서 한다고 하기에는 제가 서울시에 할 때 유명한 이거는 너무 적어서 이러한 청사지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5개년 계획을 구미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초 지방 자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분산 업체 같은 거 유치하는 거, 당장에 돈이 되는 거, 그거에 더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근데 보면 사회에 모이는 거는 아까 정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사람의 감수성 젊은 사람들은 오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오게 될 텐데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지방에서의 좀 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어쨌든 돈도 중요한데. 거기서 돈 없어도 아까 전에 뭐 청년 자금 같은 거 시력 자금하면 어떠냐는데 분명히 거기에 어떤 공간이 있고
대기업이 빠지는 데서는 공간이 있을 텐데 그 공간이 당장의 공장의 제품 만드는 가치를 쓸 수 있지만 거기서는 이 구미의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가치라든지 아니 자연에 대한 문제 아니면 젊은이들의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을 해야 되고 할 때는 사실은 안에서만은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기념관 전 사실은 되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유사한 성격의 계속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은 구미시청 안에서 지금 상상력이나 창발성이 많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좀 같이 그 주민들, 다양한 주민들 그리고 외부에서 다양한 좀 새로운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같이 라운드 테이블을 해야지만 난상 토론을 해야 되지만 거기서 조금의 아이디어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너무 긴 시간에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 윤종성 교수님 짧게 한번 오늘 전체 발언에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리더십 차원에서 이 사람을 모이게 하는 뭐 이걸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그 구미에 대해서 뭐 너무나 모르니까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늘 평가 교수단을 둬가지고 자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남도구 교수죠. 남도구 교수가 늘 하는 말이 이제 리더십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박정희가 들어보니까 너 똑바로 하라. 너만 제대로 하면은 된다는 말로 이제 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미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 차원에서 과제라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리더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 그 구미 시민들이 꼭 뭐 필수적인 것부터 주택 또 그 교육 뭐 건강 좀 더 나가면 뭐 일자리 또 나가면은 뭐 여가 이런 꼭 해야 될 거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 사람이 모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시 뭐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실리콘밸리 하면 뭐 세계를 IT 산업을 주도하는 곳이고 젊음이 있는 곳이고 자유로운 세계 각 개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렇게 해서 정말 부러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세계에서 정신과 병원이 가장 많은 나라 어딘지는 혹시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정신과 병원.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실리콘밸리입니다. 예. 2위가 프랑스라 그러네요. 그죠? 예, 자유의 나라 프랑스.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은 것은 강남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생기는 병원이 또 정신과 병원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결국 우리가 이렇게 꿈이시 현재와 미래라고 한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또 끊임없이 이 성장 담론이 한 중심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한편 우리 삶에서 굉장히 큰 또 매력이지만 혹은 또 유혹이지만 다른 한편은 또 뭐 암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어둠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는 또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정신과 병원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이거 뭘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까 하는 거고요. 아마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 이런 그 오직 성장만을 위해 살아가는 피폐한 삶보다도 좀 여유 있는 삶들이 가능한 그래서 살만한 정주할 것 그게 꿈이라면 아마 어떤 누구도 꿈을 찾아올 겁니다. 서울로 가기보다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고대 전체 이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면 결국은 끊임없이 사람들은 중앙으로 수도로 가게 되어 있다 그러네요. 꼭 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도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 뭐 인구의 한 3분의 2가 넘죠. 3천만 명.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우리 서울도 지금 물론 경기도로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의 서울 그리고 그 주변으로 다 올라가 있는 거죠. 지금 앞으로도 더 계속될 겁니다. 아마. 그걸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그 지점을 고민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구미를 대기업 막 유치한다고 해서 구미 사람들이 몰린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의 산업화 사회에서 표현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이제는 다른 모델을 이제 저희들이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모델이 이제 미국에 찾았던 실리콘밸리인데 그 실리콘밸리에는 끊임없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홈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도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기초발제 그리고 4가지 주제를 통해서 함께 발표해 주신 우리 5분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구미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로서 저희 대명목요철학원에서 구미시와 함께했던 이 구미 인문도시 사업 마지막 행사로 이제 막을 내립니다. 잘 돼서 이번 여름에 좋은 결과가 날아와서 앞으로 또 3년간 이 구미시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3년간 구미시 여러분들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9월달에 또 다시 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